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대한 저택의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깔린 정막은 내 삶의 공허함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했다. 내 이름은 김민서. 38. 이 집의 주인인 강태준 사장 가족을 위해 일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바로 가정부다. 내게 주어진 역할은 그저 쓸고 닦고, 요리하고, 모든 것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뿐.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욕망도 허락되지 않는 철저히 무채색의 삶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늦은 밤까지 정리를 하고 있었다. 2층 서재의 불이 꺼지고 태준 사장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다. 내 방은 다른 가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공간처럼 작고 어두웠다. 그런데 그때였다. 내 방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다. 혹시 태준 사장일까? 아니면 그의 아내, 서늘한 눈빛의 민지 사모님일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강윤우. 이 집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나의 세상의 전부인 7살 소년이 서 있었다. 윤우는 새하얀 잠옷을 입고 맨발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잠이 덜 깬 듯 흐릿했지만 나를 향한 시선은 흔들림 없이 깊고 맑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보통 가정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이였다. 늘 고립된 섬처럼 혼자였다. 그런 아이가 이 늦은 밤 나를 찾아오다니 나는 그를 재빨리 방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들키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다. 윤우 도련님, 밤이 늦었어요. 어서 방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윤우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의 작은 발걸음이 내 심장 박동과 같이 빨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침내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의 두 팔로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몸에서는 아직 덜 식은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다. 여마, 아주 작고 흐릿하지만 그 어떤 단어보다 선명하게 내 귓가에 박히는 소리였다. 윤우의 작은 목소리가 나를 무너뜨렸다. 내 머릿속을 맴돌던 모든 이성과 규칙,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작은 어깨를 꽉 끌어안았을 뿐이다. 온몸의 감각이 그 한 단어에 집중되었다. 엄마. 나는 이 단어를 지난 몇 년간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실제 내 귓가에 울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달콤하고 동시에 치명적인 독처럼 나를 잠식해 들어왔다. 나는 그를 떼어내려 하지 않았다. 떼어낼 수가 없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모든 모성애가 그 순간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내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나는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인 양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것은 단 한 번뿐인 비밀스러운 순간일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의 이기적인 바람,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의 분출이 가져올 파국을, 이 순간의 달콤함이 앞으로 닥칠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것임을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나버리지 마. 윤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해서 나는 그의 소원대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이 집의 가정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의 엄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모든 것은 그날 밤 윤우의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조금씩 균열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저택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나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모두의 식사를 준비했고 먼지 한 톨 없이 집안을 청소했으며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은 기계적이었다. 내 정신은 온통 윤우에게 향해 있었다. 윤우는 달라졌다. 더 이상 외톨이 섬처럼 혼자 걷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의자에 앉아 내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내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았다.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라도 민지 사모님이나 태준 사장이 이 모습을 보게 될까봐. 나는 매번 도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라고 속삭이며 그를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늘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결국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나는 평범한 가정부였다. 아니, 나는 평범한 가정부인 척해야만 했다. 나의 지난 삶은 마치 지워진 기록처럼 존재하지 않았다. 내 이름, 김민서, 태어난 곳, 학력, 심지어 전 직장까지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나는 철저히 과거를 숨기고 이 집의 가정부로 들어왔다. 태준 사장의 첫 번째 아내였던 나는 윤우를 낳고 불과 며칠 뒤 그 가족의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태준 사장의 가문을 위협하던 경쟁사의 음모였다. 나는 그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고 위장했고 태준 사장의 계획 아래 철저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윤우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윤우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태준 사장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도망쳤다. 수년간 나는 외국을 떠돌며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게 살았다. 하지만 윤우를 향한 그리움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태준 사장에게 연락을 해 윤우의 소식을 들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갔다. 나는 결국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느꼈다. 내 아들을 단 한 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치밀한 준비 끝에 이름도 바꾸고 나이도 속여 이 집의 가정부로 들어왔다. 그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꼈다. 내 아들 옆에 그의 그림자로라도 존재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우는 그날 밤 나의 완벽했던 계획을 무너뜨렸다.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친어머니를 알아본단 말인가. 태준 사장은 내게 윤우가 혹시라도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윤우가 내게 다가온 것은 그런 종류의 기억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랑에 굶주린 아이였고 내게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나는 낮에는 가정부로, 밤에는 몰래 그의 방에 들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엄마가 되었다. 윤우가 아프다고 하면 나는 밤새도록 옆을 지켰고 그가 외롭다고 하면 나는 몰래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 거대한 집 안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이 되었다. 아줌마,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해?
어느 날 윤우가 나에게 물었다. 그의 엄마, 즉 민지 사모님은 태준 사장의 두 번째 아내로 윤우에게는 늘 서늘하고 무관심했다. 그녀는 윤우를 그저 태준 사장의 소유물처럼 대했다. 나는 윤우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의 진짜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없었다. 엄마는 네가 아주 많이 보고 싶었을 거야. 나는 차마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했다. 윤우는 내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 심장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나는 이 아이에게 거짓된 행복을 주고 있었다.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를 지키려 했지만 이제 나는 내 이기심으로 인해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불안감은 커져갔다. 이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거짓말은 끝이 날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파멸의 순간이 오면 윤우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잃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될 터였다. 고요한 밤, 모든 식구가 잠든 시간. 나는 늘 그렇듯 윤우의 방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문을 열자 작은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 잠든 윤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내가 몰래 선물한 곰돌이 인형을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고단한 하루의 끝에 찾아온 단 한 사람의 안식처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윤우는 이제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무관심한 아버지를 찾지 않았고 형식적인 미소만을 짓는 새엄맥에 기대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나만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처음으로 안아주었던 그 밤 이후로 윤우는 매일 밤 나를 찾아왔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며 나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아줌마, 오늘 아빠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바쁘다고 어느 날 윤우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태준 사장은 바쁜 사업가였다. 아니, 바쁜 척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윤우가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를 안아주거나 함께 놀아준 적이 없었다. 그저 값비싼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다. 나는 그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그래서 윤우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윤우에게서 나의 그림자를 보고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날 밤 나는 윤우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었다. 윤우는 코코아를 홀짝거리며 내게 말했다. 아줌마, 코코아는 우리 엄마 코코아 맛이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를 낳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엄마의 맛은 아니었다. 그가 기억하는 엄마는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 기억은 내게는 상처였고 윤우에게는 잊혀진 추억이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좋아하는 코코아 맛이구나. 나도 좋아하는 맛이야. 그의 작은 손을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동화 속의 주인공은 언제나 행복한 가족과 함께 살았다. 나는 동화책을 읽어주면서도 내 마음속은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이 아이에게 거짓된 행복을 주고 있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되어야 했고 나는 영원히 그림자로 남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윤우는 달랐다. 그는 내가 가정부가 아닌 자신의 엄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줌마는 내 엄마예요. 나는 아줌마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아줌마랑 같이 살 거예요. 나랑 아빠랑 아줌마랑 셋이서. 나는 윤우의 순수한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될 수는 없었다. 그 현실은 모두에게 비극을 가져올 뿐이었다. 태준 사장의 가족은 모두 무너질 것이고, 윤우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나는 또 다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이기적인 자아, 윤우의 엄마로서 행복하고 싶은 자아였다. 다른 하나는 이성적인 자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윤우를 지키고 싶은 자아였다. 나는 매일 밤을 이 두 자아의 싸움으로 지새웠다. 어느 날 오후, 태준 사장이 서재에서 나를 불렀다. 김민서 씨, 윤우가 당신을 너무 좋아하더군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태준 사장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나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지는 마세요. 아이의 심리 상담을 시작할 겁니다. 아이가 당신을 엄마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말이죠.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태준 사장은 이미 윤우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윤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나는 불안에 떨며 네 사장님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말은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존재를 알아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윤우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도련님, 이제부터 아줌마랑은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해요. 윤우는 내 말에 눈물을 터뜨렸다. 왜요? 아줌마도 나를 버릴 거예요. 아줌마도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내가 그를 지키기 위해 했던 선택은 결국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바로 나의 이기심이었다. 윤우의 심리 상담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아져 갔다. 태준 사장은 윤우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내가 윤우와 접촉하는 것을 은근히 경계했다. 나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윤우가 놀고 있는 거실을 지나갈 때도. 그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윤우는 처음에는 내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밤마다 몰래 윤우의 방으로 향하는 습관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혼자 잠들어 있었고 그의 곁에는 내가 주었던 곰돌이 인형만이 놓여 있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태준 사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내 젊은 시절의 모습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싸웠다. 하나는 그를 잊어. 이 위험한 게임을 끝내야 해. 그를 위해서라도 라고 속삭였다. 다른 하나는 아니. 그럴 수 없어. 이 아이는 내 전부야. 단 한순간이라도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 라고 외쳤다. 나는 점점 더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감옥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윤우의 심리상담 선생님이 저택을 방문했다. 나는 그를 위해 차를 준비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다. 태준 사장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아이에게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심합니다. 특히 가정부님에 대한 집착이 비정상적으로 강합니다. 나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윤우의 순수한 마음이, 나의 이기적인 행동이 이제 전문가의 눈에 포착되고 있었다. 태준 사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게 그냥 단순한 애정 결핍이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이가 혹시 과거의 기억을. 나는 서재문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태준 사장은 나의 과거를, 우리의 비밀을 아직 모르고 있을 터였다. 그는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상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은 희미하기 마련이니까요. 아마 가정부님에게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온기가 아이에게는 간절히 필요했으니까요. 나는 안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몰려왔다. 그 온기, 그 따뜻함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태준 사장과 마주쳤다. 그는 내게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김민서 씨, 윤우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윤우의 방 청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윤우와 나를 완전히 분리하려 하고 있었다.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나의 침묵을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가정부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눈빛에서, 나의 행동에서 윤우를 향한 나의 진심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에게서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그는 여전히 강렬하고 냉정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침대에 웅크려 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나는 윤우에게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더 이상 밤마다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잠든 얼굴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이기심 때문이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내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도망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밝히고 끝을 낼까? 하지만 그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다. 태준 사장은 나를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직감했다. 그가 윤우의 방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부터 나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지 아니면 이 거짓된 행복이라도 붙잡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내 이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더 이상 윤우에게서 떨어질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다시 잃을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태준 사장의 서재에 있는 서류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윤우의 심리상담 기록이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상담 기록에는 윤우가 그린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늘 슬프고 외로운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줌마가 있었다. 나는 그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윤우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림 속에서는 이미 내가 그의 엄마였다. 나는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숨이 멈췄다. 그곳에는 태준 사장이 상담 선생님에게 보낸 메모가 있었다. 김인서 씨의 과거를 조사해 주십시오. 그녀의 이름, 나이, 심지어 지문까지도 조작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 주십시오. 저는 그녀가 윤우의 친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태준 사장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전문가를 고용해 나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나의 비밀은.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는 이제 곧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다. 나는 그 길로 태준 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준 사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윤우에 관한 일이라면 윤우에 관한 일입니다. 저는 윤우의 친엄마입니다. 나의 말에 태준 사장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당신이 민서라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당신의 아내였던 김민서입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윤우를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태준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이 감히. 그는 내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그런데 당신이 내 곁에 가정부로 있었다니.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는 윤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그 아이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로서.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어. 당신은 내게서 윤우를 빼앗고 나를 버렸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뭐지 혹시? 나를 다시 유혹해서 이 집을 차지하려고.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는 나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윤우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거짓말마. 당신이 윤우에게 접근한 것도 다 계산된 것이겠지.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윤우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알아. 당신은 이 아이를 2번 죽이는 거야.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옳았다. 나는 이기적이었다. 나는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내 욕망 때문에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윤우가 들어섰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서재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의 눈물과 태준 사장의 분노를 동시에 보았다. 아줌마, 왜 울어요? 윤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준 사장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윤우야, 방으로 가거라. 어른들의 이야기다. 싫어요. 아줌마가 왜 울어요? 아빠가 아줌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윤우는 태준 사장에게 소리쳤다. 태준 사장은 윤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윤우야, 이 사람은 너의 엄마가 아니야. 아니, 이제는 아니야. 윤우는 태준 사장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태준 사장의 눈빛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의 비밀은 이제 끝났다. 나의 모든 거짓된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서재 문이 닫히고 정막만이 우리 셋을 짓눌렀다.
태준 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윤우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준 사장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윤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당신이 여기서 할 일은 끝났어.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윤우는 태준 사장의 팔을 잡고 외쳤다. 아빠, 왜 그래요? 아줌마가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너를 속였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해. 태준 사장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그는 내가 윤우의 엄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대신 나를 악녀로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존경마저 잃을 판이었다. 윤우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다. 아줌마, 정말이에요. 아줌마는 나를 이용한 거예요.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변명처럼 들릴 것이고 나는 이미 그의 눈에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다. 나는 그저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다. 윤우는 나의 눈물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는 태준 사장을 번갈아 보며 진실을 알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민지 사모님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태준 사장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당장 내보내. 해고해. 민지 사모님은 나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늘 그렇듯 냉정하고 무관심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내가 윤우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김민서 씨, 짐 싸세요. 지금 당장 나가요. 나는 그녀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윤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줌마, 나 무서워. 그의 작은 목소리는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윤우야, 아줌마는 괜찮아. 내가 서재를 나가려는 순간 윤우가 외쳤다. 아줌마 가지 마요. 아줌마가 내 엄마라고 했잖아요. 아줌마가 나 안 버린다고 했잖아요. 태준 사장은 윤우의 입을 막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윤우야, 저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야. 네 엄마는. 그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태준 사장의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내가 윤우의 엄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나의 과거를 지우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윤우의 엄마다.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거대한 저택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한때 그곳에서 사랑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나는 한때 이 집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쫓겨나는 가정부일 뿐이었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 나는 윤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윤우의 눈에서 본 공포와 배신감은 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집을 떠난 후 나는 홀로 남겨졌다. 밤은 깊었고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손에 든 가방은 가볍기 그지없었지만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나는 그저 텅 빈 도로를 하염없이 걸었다. 나의 모든 삶이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그 거짓이 이제 막을 내렸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윤우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던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스러움, 그 모든 것이 내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한 모텔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냈다. 낡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내가 태준 사장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순간, 윤우가 태어났을 때의 행복, 그리고 사고 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비극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윤우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윤우를 잃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를 떠나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지키려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텔을 나섰다. 갈 곳이 없었다. 나는 그저 도시를 배회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아내였고 소중한 아이의 엄마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과거를 잃었고 현재를 부정당했으며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작정 윤우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갔다. 멀리서라도 그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교문 밖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 틈에 섞여 나는 초조하게 윤우를 기다렸다. 드디어 학교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윤우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윤우에게서 그 행복을 빼앗았다. 나는 결국 윤우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었다. 그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가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나를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나의 존재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김민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름 없는 여자였다. 매일 밤 나는 낡은 옥탑방에서 혼자 잠들었다. 나의 삶은 공허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뉴스에서 태준 사장의 소식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가족은 내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평화롭지 않았다. 민지 사모님은 태준 사장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 사장이 나의 정체를 알면서도 나를 곁에 두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를 불신했다. 그들의 이혼 소송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태준 사장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다. 나는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존재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나는 윤우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를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비극의 파편들을 주워 담으며 홀로 고통받을 뿐이었다. 내 삶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 자신을 저주했다. 왜 돌아왔을까? 왜 그 아이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했을까? 나는 윤우를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그를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윤우의 소식을 듣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태준 사장 가족의 추문이 보도되었다. 민지 사모님은 태준 사장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요구했고 그들의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태준 사장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존재가, 나의 돌아옴이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윤우를 보게 되었다. 그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그의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다가가면 그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나는 또 다시 그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때 윤우가 나에게서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아이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윤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혼자 남겨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나는 그에게서 가족을 빼앗았다. 나는 그를 쫓아갔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거리를 헤매다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그 건물은 윤우가 심리 상담을 받던 곳이었다. 나는 숨어서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태준 사장이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지쳐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채 올라탔다. 나는 태준 사장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용서까지도. 나는 그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었다. 며칠 후 나는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태준 사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윤우가 당신을 찾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아이가 당신이 떠난 후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윤우가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도 깊어서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윤우의 엄마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윤우를 위해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태준 사장은 내게 애원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윤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돌아가야 할까?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하니 돌아가면 나는 다시 한번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에게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는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삶이 있었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윤우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저주했다. 나의 사랑은 결국
그에게 저주가 되었다. 나는 태준 사장의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떨렸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울면서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윤호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다. 나의 이기적인 선택은 결국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내 삶은 무의미했다. 나는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낡은 옥탑방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빛들 속에는 내가 갈 수 없는 세상이 있었다. 내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었다. 나는 그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윤우를 상상했다. 그는 웃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의 상상일 뿐이었다. 현실의 윤우는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신문 가판대에서 태준 사장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의 제목은 강 회장, 모든 사업 정리, 아들과 해외 이민 결정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 숨이 막혔다. 태준 사장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윤우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윤우만을 생각했다. 그는 내가 아니었다. 그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그와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반만도 못 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길로 태준 사장을 찾아갔다.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 싶었다.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저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윤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말하고 싶었다. 나는 태준 사장의 회사로 갔다. 회사는 이미 정리되고 있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짐을 싸고 있었다. 나는 태준 사장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혼자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당신이 왜 여기 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모든 것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는 나를 용서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어. 내가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잃었고, 당신을 다시 찾았지만 나는 당신의 진심을 믿지 않았지. 나는 나의 불안과 이기심 때문에 당신을 가정부로 곁에 두었고 결국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어. 당신은 단지 나를 사랑했을 뿐이야.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나를 용서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었다. 윤우는 잘 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우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울어. 그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해. 나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 나의 사랑은 그에게 상처가 되었고 나의 존재는 그에게 저주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나는 그의 삶을 망가뜨렸다. 윤우에게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주세요. 나는 울면서 그에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의 사랑은 이미 윤우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어. 그는 이제 당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당신도. 나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질수록 나의 삶이 더욱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태준 사장과 윤우가 한국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낡은 옥탑방에서 혼자 잠들었다. 나의 삶은 변함없이 무채색이었다. 나는 김민서라는 이름 대신 그저 아주머니라고 불렸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꿈속에서 나는 윤우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아줌마, 왜 울어요? 그 목소리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TV 뉴스에서 태준 사장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젊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옆에는 늠름하게 성장한 윤우의 모습이 보였다. 윤우는 이제 20살이 넘은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태준 사장과 꼭 닮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행복했다. 내가 없어도 그는 행복하게 살아갔다. 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행복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나는 그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의 과거 속에 묻힌, 잊힌 상처였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나의 사랑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은 나의 몫이 되었다. 나는 그날 밤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윤우가 어렸을 적 사진들이 있었다. 내가 가정부로 일할 때 몰래 찍었던 사진들, 그의 웃는 모습, 자는 모습,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 그 모든 사진들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고 또 울었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지만 결국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나의 삶이 비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모든 선택은 비극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그에게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를 보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에 돌아왔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나의 사랑은, 나의 존재는 그에게 저주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을 받아들일 뿐이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비극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어느 맑은 오후, 나는 식당을 나서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이 나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이 나처럼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삶이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을 통해 나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포기, 그리고 용서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비극적인 삶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아들을 사랑할 것이다. 멀리서나마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의 아들을 보며 나는 조용히 안녕을 구한다.